1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1타 해법. 오늘은요, 증시를 위주로 현 경제 상황을 폭넓게 얘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선엽 이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 한 20년 생활을 했었고요. 또 기금운용 3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사로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 먼저요.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참 심상치 않습니다. 예. 오만전자로 내려앉았고 또 외국인 자금이 진짜 최장기간 순매도를 그렇죠. 하면서 예.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실적도 부진하고 현재 상황을 좀 분석해 주시고 전망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너무 시장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상치보다 실적이 부진했고 예상치보다 부진했는데 그래도 구조니까 구조.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자에 대해서는 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세계 1등이었었고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또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반 반도체,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휴대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PC에 들어가는 이런 네. 것들인데 그쪽은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쪽 말고 지금 그래도 뭔가 돌파구를 하면 HBM이라고 불리는 AI와 연관된 요 반도체가 메인인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편승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부가 중심으로 HBM3나 3 이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삼성전자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고 해서 예전 같으면 실적이 좀 안 좋네라는 대로 그쳤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회사가 문제가 생겼나라는 우려를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역사적 최저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최근엔 외국인이 팔아도 밀리긴 하지만 그렇게 썩 많이 밀리진 않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가 단기간에 바뀔 거냐? 그건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전자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신뢰할 만한 실력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여러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몇 년 후에 뭐를 1등을 네.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것보다도 당장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 또는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해소해 주는 게 좀 먼저다. 시장의 신뢰를 찾으면 최소한 그 신뢰만 찾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너진 밸류에이션을 일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HBM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대가 많이 낮으니 그러면 레거시 반도체라도 잘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경기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이 쓰고 있는 소비 부양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이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레거시 관련 경기는 안 좋다라는 걸 전제로 했는데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부양책이 소비 부양책이라는 게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소비 부양책 뭐 이구안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구안신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동차나 가전제품 이런 거 사면 좀 싸게 주는 네. 건데 사실 필요 없으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뭐 가전제품 30% 싸게 준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번에는 돈을 쓰게끔 만들었어요. 쿠폰을 줬고 현금을 줬는데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럼 뭐든 사야 되는데 그럼 이런 거 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나을 수 있는 실적을 만들 수도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너무 휩쓸려서 이제는 뭐 너무 여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고 또 삼성전자가 사과문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변하고 있는 걸 봐야죠. 왜냐하면 제가 본 그 사과문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에 대한 사과문이라기보다는 내부에 대한 경고로 보였어요. 내가 국민한테 이렇게 사과할 정도야. 그러면 우리 전자가 보여줄 건 변화잖아요. 네. 그 변화에 대한 당위성을 찾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임원들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각오해라는 거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아마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는 뭔가 진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자는 그래도 저력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같이 차근히 지켜보면서 너무 비관론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객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반면 하이닉스는 HBM이 워낙 잘 되니까 지금 사실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거든요. SK 하이닉스의 성장이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현재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잘 따라가고 있고 어차피 뭐 그 HBM이라는 게 몇 단위 되든지 할 수 있는 회사는 글로벌에 셋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 나중에 뭐 잘 되면 삼성전자까지인 건데 우리가 굳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기술력을 잘 따라가고 있고 분명한 건 하이닉스가 잘 안 되면 우리가 그러면 블랙헬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을 거니 세트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 보더라도 외국인이 그렇게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사는 날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외국인 시각도 삼성과 하이닉스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주가의 움직임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을 삼성과 하이닉스를 잘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가 좋으냐 안 좋으냐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반도체가 좋으냐 안 좋으냐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어떤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거기서 최적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업별로 따져보는 안타까운 시장이 온 것 같아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업종이 좋다는 의미가 없고 그 기업이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제는 각계 전투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종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해주셨는데 바로 다음 질문이 사실 최근에 반도체 겨울론이 워낙 크게 대두됐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집 블랙엘은 1년치 분량이 판매가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그래도 AI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괜찮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럼요. AI 쪽은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최근에 신고가 다시 경신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가 겨울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반도체도 어떤 반도체가 좋으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 같은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다 같이 가는 건데 지금은 어떤 반도체가 좋으냐 그럼 그 반도체가 좋은 거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좋으냐를 또다시 선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작업들이 나오는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반도체, 그 AI와 관련된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무슨 공급 과잉이 생길 이슈라던가 아니면 수요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AI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또 하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일반 레거시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 이 AI가 개발되고 나면 결국 우리는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 개인들도 써야 되고 그걸 우리는 B2C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B2C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나중에 예상치 않았었던 어떤 그 디램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땐 지금부터 꾸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뭔가 개인들 입장에서 유의미하게 야 내가 정말 AI 때문에 휴대폰을 바꿔야 되고 AI 때문에 노트북을 바꿔야 되고 아직 이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야, 이 카메라 폰 보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화소수도 좋아지고 그리고 바꿨던 것처럼 결국 저는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겨울과 관련된 요 반도체에 대한 논란도 의외로 그 겨울이 짧게 갈 수도 있는 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번에 애플이 공개하는 AI, 그죠? AI 인텔리전스라는 게 조만간 애플에 들어갈 텐데 제가 볼 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가능성을 보면 되죠. 그래, 처음 들어와서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조금만 괜찮으면 사람들이 휴대폰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디램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어떤 판단이 든다라면 의외로 반도체가 빨리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됐었을 때 내가 반도체를 다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는 뭔가 좀 꼼꼼히 살펴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ASML이랑 TSMC도 한번 여쭤볼게요. ASML은 내년치 예약분이 반토막이 났다 할 정도로 지금 안 좋은데 TSMC는 좀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럼 두 회사를 조금 비교해서 전망해 서로 주시죠. 다르다라고 봐야죠. 예, TSMC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파운드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당연히 지금 블랙엘도 물량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모두 다 TSMC한테
파운드리를 맡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일을 받기가 쉽지,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막 몰려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에서도 나 이만큼 만들어줘 했는데 얘네들이 나 그 정도까지 캐파 안 되니까 쉽지 않아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좋은데 ASML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고객사가 주문을 줄인 거잖아요. 그 고객사가 누군지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전자, 인텔. 그렇죠? 결국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나름대로 줄이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잘 되고 있는 회사와 안 되고 있는 회사의 명암이 갈려진 게 TSMC와 이 ASML을 통해서 뭔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코스피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4.9% 거의 5% 가까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고전하는 이유, 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이제 나타나는 시그널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뭐 폭락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기업별로 이슈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어려워진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다라면 첫 번째는 좋든 싫든 간에 그동안에 중국 경제가 어려웠던 영향들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왔지만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부양책이 나왔겠어요? 실제 저도 중국에 많이 다녀보지만 제가 갈 때마다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그리고 제가 아는 중국인이 아닐 정도로 와 이게 일본인이야 중국이냐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아는 중국인들은 뭔가 호탕하고 막 돈도 많이 쓰려고 뭐 이런 건데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 그러니까 20, 30대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하세요. 전 이건 처음 봤어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하길래 뭐 몇 분한테는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했더니 답이 간단해요.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슬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아직도 미국보다 아직은 소폭 중국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 경제가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둔화되고 있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럼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는 의외인데 사실 여기가 뭔가 실적이 둔화된 거에는 분명히 삼성전자가 정말 큰 역할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기업들의 몇몇 기업들의 경쟁력이 훼손된 점 이런 것들도 사실 기업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분쟁이 이제 심화되면서 방산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방산주의 이런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세요? 일단 1차 고비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혹시라도 당선이 된다라면 지금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미국의 사이트들을 보니까 의외로 최근에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해리스라는 분의 점유율이 이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급격하게 보이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 나름대로 지금 그 사전 선거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면 사실 이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구체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전쟁이라는 게 지속돼야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데 실제 지금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쨌든 단기 모멘텀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종전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지 한번 보고 제가 볼 때는 투자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일단 저는 큰 그림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글로벌 시장은 전쟁이라는 큰 그림이 계속해서 옮겨지기 시작한 게 일단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의 여러 가지 조짐들은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글로벌 갈등이 커지고 있느냐예요. 근데 지금 이미 미중 갈등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여기저기서 갈등을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 유럽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 많이 받으면서 유럽 내에서도 서로 그 갈등이 커지고 그게 지금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게 유럽도 그렇고 지금 극우파들이 하는 이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작은 그림이 아닌 게 의외로 분쟁의 지역이 커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거의 없는 수준. 문제는 그 무기를 조달을 어디서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 거는 일단은 주기가 쉽지 않고 그럼 이제 독일 거나 아니면은 프랑스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도 그동안 방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납기가 문제가 되고
너무나도 긴 납기. 두 번째는 가격이 우리 거보다 몇 배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럽 경기도 힘든데 과연 그 비용에 그 납기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냐. 결국 무기가 호환이 된 또 다른 무기를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 더 있다라면 한국 무기의 또 강점이 AI하고 연동이 잘 되잖아요.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다라면 회사마다는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꽤 괜찮은 종목들은 여전히 저는 갈 길을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이제 첫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는데요. 이번 인하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분야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한국은행도 고민이 됐던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혹시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한국은행은 여전히 고민을 했을 건데 최근에 여러 가지 대책으로 해서 대출을 많이 막다 보니까 조금 한풀 식어서 그나마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지금 이제 정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룸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를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냥 정조준에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내수가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대표적인 게 저는 게임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워하시고 그런데 이제 금리도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 거니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거라고 보면 그렇죠? 나름대로 게임이나 이런 내수주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우픈 얘기지만 불과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젊으신 분들이나 유행했던 게 저기 골프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근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즘은 전부 다 운동하는 걸로 뛰는 걸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냥 간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막 진짜 뜨는 거는 뭐 아식스 한 6배 올랐더라고요. 최근 하면 6배.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호카 아니면 온러닝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게 뭔가 시대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내수에 조금 포커싱이 된 거니 어떤 내수가 좋아질 거냐 우리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된 이후에 이제 실망감이 커지면서 전 거래일에 비해서 이제 9%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요. 이번 테슬라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2차 전지 종목의 이제 반등을 기대할 수 없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 뭐냐면 드디어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2차 전지나 전기 자동차가 아닌 AI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봐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있었던 거지 사실 전기차 여부하고는 다른 문제였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도 테슬라를 오랫동안 좋아했고 오랫동안 매매를 해보면 일단 힘든 게 뭐냐면 제때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돈 벌고 암 걸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은 다 됐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나온다고 한 거에 비해서 한 3년 뒤에 나왔나? 그렇죠? 이번에도 2026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다 또 한 3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성도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테슬라를 정말 잘 아시는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테슬라가 구체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면 중국이 따라한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숨겼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핵심은 결국엔 2026년이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그 이전에 어쨌든 테슬라가 이게 우리가 보더라도 2026년 약속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만간 알게 될 거잖아요. 그걸 알게 될 때 고민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굳이 먼저 실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을까라는 고민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선뜻 먼저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왜 밖에서 안 하고 그 스튜디오에서 했어. 그건 이유 아시죠? 허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보택시와 관련 허가가 안 났는데 밖에서 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테슬라발 로보택시가 미국에 현재 다니는 웨이모나
아니면 중국에서 있는 무인 택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도 그걸 봤고 미국에서도 웨이모라는 걸 직접 해봤지만 이거는 얘네들이 중앙 통제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죠? 돌아다니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중앙에서 통제도 하고 또 레이더와 라이다라는 게 달려 있어서 장치도 되게 비싼데 비해서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작동하는 방식이니 가격적으로도 되게 유리하고, 실제 그리고 이게 AI가 활용되는 소프트웨어향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어쨌든 시간 지나면서 추가 버전들이 나올 텐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될 거냐, 제가 볼 땐 약간의 1, 2년 정도 걸린다는데 정말 된다라고만 하면 제가 볼 땐 이 밸류는 정말 많이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밸류 가지고는 이게 안 나와요. 하지만 이 회사가 AI 기업으로 바뀌고 그 AI가 결국 구독 경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기업을 팔 수 있는 거니까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고민인 게 어떻게 페달이 없을 수 있지, 그렇죠? 그다음에 백미러도 없을 수 있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차를 사봐야 하루에 10시간은 놀고 있더라.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빼놓고 이걸 활용하는 방법들도 찾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내 차를 무인차로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돈도 버는 그런 구조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기존에 있었던 생각을 벗어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원래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뭔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편견이 있죠, 그렇죠? 이게 되겠어라고 하지만 결국 그분들이 세상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어갈 것인지 일단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저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보고 나서 저렇게만 되면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들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들고 나왔으니까. 다만 상용화가 언제냐, 그리고 진짜 그 기술이 되는 거냐. 왜냐면 지금 FSD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거 이미 테슬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게 됐으면 이것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저는 이미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GPU를 엔비디아한테 구매를 했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 같은 경우도 LLM 모델 또는 여러 가지 모델로 해서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4분기 한국 증시 전망 부탁드리고 또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올해 시장을 놓고 보면서 지수 전망은 의미가 없었던 게, 이미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일단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업종 간에 너무 편차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얼마 오른다라는 건 앞으로도 한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옛날에는 어느 정도 매크로만 놓고 보면 혹시 틀리더라도 약간의 반응이나 이게 가늠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세상이 온 거죠. 우리가 우선은 저는 괜찮은 업종들 중에서 일단 간과하지 말아야 될 업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밸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 내내 보면 뭐 이 업종도 좋다, 뭐 방산도 좋다, 아니면 전력기기도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오셨지만 결국 지나 보니까 은근히 밸류업에 수익을 많이 줬던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편견에 사라졌다. 에이 증권주, 에이 뭐 이러잖아요. 은행주, 에이 이랬는데 그게 지금 40~50%씩 올랐고, 밸류업이라는 건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할 때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하면 그만큼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일단 뭔가 안정적으로 이 변동성보다는 그런 걸 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밸류업과 관련된 금융주도 일단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AI와 관련된 뭐 몇몇 업종들, 뭐 변압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전히 저는 뭐 많이 올랐지만 종목별로는 그래도 될 만한 기업들이 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게 조금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부터 원자력 관련해서도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사실 공장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 한국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지금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얘기 나온 게 조선주였잖아요. 빅 사이클이 왔다 그러는데 안 움직이는데 저는 사이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역시 조선주도 좀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신규 일자리가 8월보다 9월에 이제 큰 예. 폭으로 상승을 하니까 이제 비컷에 나섰던 연준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는 이제 신호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 여의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지속적으로 저는 이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방송까지 했었으니까 요 지표가 나오기 전이었었던 네네. 거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되게 이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글로벌 경제 역사상 이런 사례가 되게 찾기 힘든 게 근본적으로 사실 최근에 지난해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매크로 지표의 가장 중요한 건 물가였거든요. 너무나도 높은 물가였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볼 때도 이 물가를 잡는 과정은 물가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경기도 같이 끌고 내려와야 물가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야. 결국 물가가 재발하자고 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더 끌어내려야 되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게 예전 경험이에요. 저는 그 경험에 대한 얘기가 설득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다르게 봤던 건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기가 끌어내려지면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길거리로 나앉아야 된다는 얘기죠. 실업이 발생을 하고 그 실업이 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돈을 쓸 수가 없고 아예 쓸 수가 없고 그게 우리가 하는 경기 침체인데요. 지금 여전히 미국도 한국도 사람이 부족해요. 이게 왜냐면 인구 구조적으로 그렇게 변해갖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건데 이게 구조적이라고 본다라면 미국 경제가 지금 힘든 건 맞는데 사람을 자르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힘듦이 다른 게 이게 경기 침체와 지금의 미국 경기가 다른 게 뭐냐면 경기 침체 땐 내가 아예 직장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쓰니까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기업들은 그 수요가 없으니까 기존에 했던 재고 때문에 결국 사람을 또 자르는 게 경기 침체인데 지금은 왜 힘든 거냐면 내가 월급이 없는 게 아니고 직장도 있는데 물건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물가가 비싸서. 맥도날드는 몇 년 동안에 가격이 따블이 뛰었어요. 그러면 나는 직장이 있지만 물가가 2배 올랐으면 생활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 힘든 거죠. 배추값 하나 지난번 5,000원 지금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든 거예요. 그 힘듦이거든요. 요게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 소비 형태가 변화가 와요. 그죠? 내가 비쌌으니까 싼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장품 좋아진 게 우리나라 화장품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에스테로드 사는 것보다는 중저가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뭔가 미국도 이런 어떤 서민들을 위해서 세트 메뉴나 이런 것도 이제 중저가로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현재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물건을 사려는 어떤 돈이 부족한 거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소비 형태가 변해가는 과정. 이걸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경기 침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월급은 계속 올랐는데 월급 오른 거에 비해서 상품의 가격은 별로 오른 적이 없어요. 일단 IT는 항상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로 계속 물건을 만드는데 저가로 만들 수 있는 대로 공장을 옮기면서 계속 물건의 가격들이 안정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의 무역 분쟁,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더 있다라면 지금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게 소비 성향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약간 제가 볼 때 우리의 소비 성향이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골프를 모든 사람이 다치는 게 과연 정상이었을까? 완전. 모든 사람들이 제 주변에 직장 여부를 그러니까 무슨 연봉 이런 걸 막 나하고 전부 다 오마카세를 가는 게 과연 맞는 거였을까? 아 진짜로요? 이런 건 저는 인스타 같은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봐요. 그죠? 사람의 허영만 부딪히고 결국은 빈 껍데기만 남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어떤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전 현실적으로 오는 과정인데 문제는 항상 사람은 소비가 위로 상향되기 마련인데 처음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다 보니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침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9월 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 발언이 이제 다수 확인되면서 다음 달 B컷 기대감이 꺾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월 B컷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11월 B컷은 뭐 당연히 고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B컷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금리나 사이클이 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가 일부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2%라는 목표대에 와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건 금리가 지금 있는 금리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컨대 물가하고 금리는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물가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면 금리가 좀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PC 물가라는 거 아실 거예요. 2.2%였잖아요.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1에서 1.5% 더하면 그게 정상 금리 수준이에요. 그러면 2.2에서 1.5를 더하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3.7 정도 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전에 5% 있잖아요. 요건 비정상적인 금리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힘주어서 지금 얘기하는 게 금리 재조정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연준은 물가가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금리를 유지했을까? 아시겠지만 물가가 반등할까 봐. 이게 40년 만에 나오는 물가 상승이었고 너무나 끈적끈적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잘못 반등할까 봐 조금 더 제약적으로 시장을 줬던 거지만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용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물가도 일단 2% 왔으니까 요 금리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0.5가 될 수도 있고 0.25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연준이 전도표대로 찍은 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일단 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불필요하게 높은 금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준은 지금 기준금리도 그렇지만 미 국제 10년물 기준으로는 최소 3.5%까지 갖다 놓고 싶어 해요. 요즘 지금 4%가 약간 넘었는데 왜 그래야 금리가 낮아지면서 서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돈 빌린 사람들은 다 서민이실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또 하나는 금리가 내려가야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연준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물가에서 주거비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제일 비중이 큰데 이게 안 떨어지는 게 예전에 집 샀던 사람들은 그 우리가 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1%로 받았단 말이에요. 2008년도 이후에 그때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집을 팔고 다시 살려면 금리가 한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지금 뭐 10년물이 지금 4%니까 거기다 플러스 3, 4% 하면 한 6, 7%에 빌리는 거잖아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조금 떨어져야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집을 내놓으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는 지금 집이 너무 안 나와서 안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하더라도 현재 있는 금리를 아까 말씀드린 수준까지 내리기 위한 작업들은 저는 이미 시작이 됐고 여러분들 그것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은 미국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장단기 구체 금리가 이제 2년 넘게 역전됐다가 네. 정상화되면서 또 이게 경기 둔화의 신호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우선 이 지수를 만든 분이 계세요. 교수님이 계세요. 네. 이 교수님이 이거 이번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든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 분들은 저 교수님의 말씀은 저렇지만 실제 장승들이 볼 때는 요런 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유의미한 시그널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있었던 통계에서 그렇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세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경고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은 장기 금리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은행에서 10년 저축을 하느냐, 2년 저축을 하느냐, 어디가 이자 더 줄까? 10년을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가 떨어졌다기보다는 긴축이 너무 강해서 2년물이나 3개월물 금리가 위로 크게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게 재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급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금리를 그냥 0.5, 0.75씩 계속 팍팍팍 내려서 제로까지 내리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현재 있는 기준금리를 연준이 생각하는 2.9% 정도가 아닌 정말 거의 제로 수준까지 앞으로도 급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으면 그게 유의미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매우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장단기 금리 역전과 실업률 그래프를 오버랩해 보세요. 완전히 데칼코마니로 움직여요. 바꿔 얘기하면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된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급하게 내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급하게 내리는 요인은 실업률이 급증해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전의 통계를 보아하니 실업률이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급하게 오르다라는 가속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예전의 통계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은 대놓고 이거를 공격을 했어요. 최근에 샤메 법칙이나 장단기 금리 역전과 같은 통계적 규칙성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경제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법칙하고 통계 규칙하고는 갈라라라 얘기를 하고 계시고 요게 지금 어긋나는 걸 봤는데 요걸 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롬 파월 의장도 요게 통계적 규칙인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서 이 통계적 규칙이 맞지 않으니 꼼꼼하게 우리가 상황을 따져보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장단금리 역전에 대한 시그널을 만든 분조차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연준이나 시장이 하는 얘기로 귀담아 듣지 않은 분의 말씀이라고 공격하고 싶어요. 진짜로. 뭔가 약간 좀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네. 남지 않았는데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제 각각 당선이 됐을 때 미국과 그리고 또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는지. 우선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해리스란 분이 되면 지금하고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한 가지가 있다라면 법인세를 증세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부정적이겠죠. 당연히 미국 기업들의 EPS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관련해서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정책이 되게 조금 강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먹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를 10%를 먹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트럼프의 대부분의 정책이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정책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고 의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되게 달라질 수 있어서 사실 딱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일반화시키면 지금 잘못되면 큰일 나요. 또 하나는 미국은 법적으로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연임. 근데 지난번에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해봐야 4년이에요. 그럼 시장에서는 4년짜리 대통령만 가지고 뭔가 강하게 베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특히 트럼프가 초기에 추진할 때 지금 얘기했던 공약을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관세 문제라든가 여러 외교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게 되는데 트럼프의 정책이 불안하면 미국은 이걸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중간선거라는 게 있어요. 2년 뒤에 중간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뒤집어져서 예를 들어서 상하원이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간다. 그럼 사실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초기에 우리가 생각한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중국한테 60%를 무조건 먹인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도 이게 미국한테 도움이 되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거든요. 이런 거죠. 만약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국하고 똑같은 산업을 다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마스크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 뭐 양말 이런 것까지 다 있다라면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게 없고 다 중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후생과 관련해서 그 관세만큼 미국 국민들이 그 모든 어떤 짐을 다 지는 건데 아닐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특정 상품들, 그죠? 뭐 엄청나게 경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면 그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애둘러서 막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게 실제 이분들이 당선됐을 때 의회하고의 역학 구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라면 말은 저렇게 세게 있지만 국민적 저항이 커서 그 정책을 좀 누그러뜨리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 없는지를 보고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이제 크게 뛰어넘고 연방의 B컷 가능성이 이제 축소가 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환율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요즘 환율 전망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복잡해졌냐면 단순히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의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투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만큼이나 해외 투자가 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 경제가 좋고 중국 경제가 좋아서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 외화를 많이 받아들이는 걸로 돼서 원화 강세는 긍정적이었고 원화 약세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죠.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투자국이 돼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로 인한 환율 효과가 의외로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인 거를 부정적으로 꼭 보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환율이 약세가 되면 바꿔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지는 거라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 투자하는 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외화로 갚을 수 있는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이전보다 전망하기가 너무 복잡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 환율의 레벨이, 즉 원달러 환율의 레벨은 올라온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수출이 잘 되면 뭐 1,100원, 1,000원대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환율은 전망은 하긴 하지만 사실은 원래 환율과 관련한 부서들이 전망하는 적은 없어요. 환율은 그때그때 대응인 거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행들도 환율은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루에 거래되는 그 외환 시장에서 거래해서 거의 99%가 투기 거래예요. 당일 거래지 뭔가 우리가 수출로 인한 거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사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90% 가까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당일 투기 거래였던 것 같아요. 이사님은 예금, 채권, 뭐 주식, 금, 뭐 비트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어떤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뭐 만약에 된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 얘기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투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은 기업을 찾는 행위니까 나름대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하실 수 있다라면 능력이 되신다라면 부동산도 좋은 지역은 여전히 괜찮을 수 있죠. 누가 얼마 전에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 어떤 분이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그 짤 이런 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분이 절반이 없어져도 BTS의 인기는 여전하다. 아시죠? 그죠? 그 얘기 뭐냐면 아파트가 아무리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좋아하는 아파트는 따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전 들렸어요. 그러면 왜냐면 지금 저희도 그런 게 없으면 가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제도들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그 부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분들도 강남에 있는 걸 원하세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가 대구에 살고 있어도 광주에 살고 있어도 강남에 있는 거 아파트 하나 딱 사놓고 그거 전세해놓고 나오면 그 돈이 더 많이 벌어요. 이걸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줄 것 같지는 않아서 안타깝지만 부동산은 다 되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선호한다. 그리고 저조차도 이제는 한국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네. 경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사님은 중국 경제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시고 주목할 만한 특이점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이게 경제와 주식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야 중국이 저런 정도 부양책을 쓴다고 되겠어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 말 경고대로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이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중국의 경제가 임계점에 왔느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경기 부양책을 잘못 쓰면 완전히 중국 경제가 나락으로 갈 거냐 아닐 거냐 여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는 달라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공통점은 여기에 대한 모든 불만은 누구한테 가죠? 정치권한테 가요. 그럼 미국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통령을 바꾸면 되죠. 뭐 지금 바이든이라는 분이 있는데 트럼프로 바꾸면 되고 또 트럼프가 안 되면 또 나중에 해리스를 바꾸면 되지만 중국은 그 화살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집권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체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 느끼는 위기감은 중국이 미국보다 제가 볼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이거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현재 이거에 대해서 뭔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면 경기 부양책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최근에 나왔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를 다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하했는데 갑자기 경기 부양책을 강하겠다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그동안에도 부양책이 없는 건 아닌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썼을까? 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만약에 지난해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썼다라면 제가 볼 때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면 안타깝게도 이게 쿠션을 쳐서 미국의 물가를 더 올리겠죠. 유가 오르고 구리 가격 오르고 막 그럴 거니까 그러면 미국의 금리는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안 좋아지는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 살리기 위해서 통화를 완화해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는 더 벌어져요.
그럼 중국이 쓴 경기 부양책 효과가 없어져요. 왜? 외화 유출되겠죠. 아니 내가 보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예금하는 게 중국에 예금하면 훨씬 더 이자도 많이 주고 달러도 강세인데 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경기 부양책 그 당시엔 강하게 쓴다고 해도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의 물가를 더 올리는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중국이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까지 저는 충분히 기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온 부양책만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충족이 되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현재 중국이 예상보다 더 강한 책을 내놓고 싶어도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왜?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해리스란 분이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되느냐, 이 두 분이 중국을 옥죄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방법으로 옥죄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기 부양에 대한 방식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선거가 끝나서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뭔가 스탠스를 맞춰가면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를 쳐다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야, 옛날에 중국 보니까 저런 전국 정부가 주가를 올리고자 얘기했으면 정말 많이 올랐다 하더라. 근데 급락했다더라. 맞는데요. 오른 게 왜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안 하실까요? 거의 뭐 지수가 몇 답을 올랐잖아요. 그리고 오른 기간도 보통 1년 이상이었어요. 그럼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만 봐도 우리가 약간 그 하이에나처럼 충분히 벌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시는데 중국이 너무 그 사람들이 디스가 심해서 CSI 지수 같은 경우 사실 이전 적정 밸류를 아직 안 왔어요. 홍콩은 좀 비싸고요. 그죠? 중국 본토는 아직 그 정도 비싼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중국이 그만큼 실적이 올라오겠어?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강한 밸류업을 하고 있잖아요. 강제로. 그렇죠? 니네 시가총액 1이 안 되면 안 된다고 KPI를 줬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 하지라고 했어요.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배당 많이 주면 밸류업 때문에 똑같은 실적이 있는다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왜들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중국 투자하다가 실패한 경험도 많고, 솔직히 중국 투자라면 우리 국익이 빠져나가고 중국 기업 좋게 만드는 게 싫어서 솔직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 돌아가고는 있구나는 우리가 알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조금 극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변동성이 심할 때는 하나죠. 빠질 때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굳이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최근에 급등하고 나서 저급등은 따라가는 건 아닌 급등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분명히 그 급등 안에 거의 대부분이 숏 커버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헤지 펀드들이 정말 굉장히 큰 순환을 겪고 있는데, 그 순환 중에 하나가 N, 그죠? N을 숏 베팅했다가 N 약세를 베팅했다 완전히 거덜나는 하우스들이 많았고, 두 번째가 중국이었어요. 중국 안 좋을 거라서 전부 다 숏 베팅했다가 거덜나면서 지금 쇼커버가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쇼커버 항상 들어올 땐 사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진정이 돼서 원위치 갔었을 때 만약에 한다라면 그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는 중국이 이번에 하는 저 경기 부양책이 일회성이 아닌 건지 일단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덜하다고 하니 결국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갈수록 경기 부양책이 더 강해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판단해서 그냥 너무 지속성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미국이 어떤 대통령이 보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좀 기다렸다 그 뒤에 구체성을 띠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8일에 중국 상하이 증시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제 전 거래일보다 한 11% 이제 폭등했는데요. 이 폭등한 이유를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그날 폭등한 이유를 잘 보진 못했는데 나름대로 어쨌든 중국이 취했었던 어떤 그 경기 부양책과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양책이 되게 세트로 나왔잖아요. 그죠? 뭐 인민은행장부터 해서 세트로 다 나오고, 거기에 사람들 재정도 했는데 결국 시진핑 주석이 나와서 재정도 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부양책도 예를 들면 지준율 0.5 내릴 건데 또 내릴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 시장에 많은 기대를 줬기 때문에 바뀐 걸 본 거죠. 참고로 중국이 이거 발표하고 나서 일단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미국에 있는 IB들이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전 같으면 이런 부양책 나왔으면 제가 볼 때는 시종일관 안 돼. 그죠? 이거 가지고 택도 없었는데 최근에 골드만삭스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보다 여러 하우스들이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게 되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라면 우리가 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처음이에요. 예전에는 나오면 에이 필요 없고 그래서 더 죽이고 그랬는데 이번엔 뭐가 다른데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을 했고요. 상향을 했고 또 몇 개 하우스들도 현재보다 중국 종합지수가 50% 상승할 수 있는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생각의 전환이 늦지만 그래도 우리 말고 객관적으로 보는 미국 애들 같은 의미 생각이 전환이 됐다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글로벌 약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신흥국에 들어왔어요. 중국으로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빼고 있지만 미국 애들은 돈을 넣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다른 게 있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근에 조금 심화되고 있는데 중국과 대만이 이렇게 사이가 이럴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별로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바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왜냐면 지금 중국 경기가 저렇게 어려운데 돈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 쉽지 않고 또 하나 일으키는 순간 전 세계에서 모조리 왕따가 되거든요. 이거는 유럽하고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침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선택을 지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시간을 두고 나중에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2, 3년 내에 그래서 아마 국제 워게임을 분석하는 분들도 혹시 한 달 하면 5, 6년 뒤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지금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5, 6년 후에 그런 어떤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그려지는지 그걸 먼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되게 중요한 게 대만이 없으면 AI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켜야 될 어떤 보루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지금 미국은 아시겠지만 일본을 대리운으로 내세워서 지금 중국에 견제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중국과 이 양안 간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뭔가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로 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시간 뒤에도 뭐 더 갈등이 있을 건지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재무성 재무관이 이제 일본이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인데 중국과 비교해봤을 때 최근 일본 경제는 이사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일본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첫걸음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1990년 이후에 제대로 된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지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가 뭔가 획기적으로 비약적으로 좋아졌을 때 공통점이 미국의 지원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을 텐데 일본이 패망한 게 1945년이었잖아요. 패망하고 나서 미국하고 서방에 있는 국가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범 국가였던 미국,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전 같으면 전쟁에서 지면 반드시 전쟁 배상금을 물려요. 너 때문에 우리 다 했으니까. 근데 처음으로 물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련이라는 어떤 세력이 공산화를 엄청 확장하고 있어서 일단은 유럽 지역에는 그 공산화를 확장을 막기 위해서 소독의 마샬 플랜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원조 정책을 통해서 1947년부터 54년대까지 이루어졌던데요. 어마어마하게 경제 원조를 그러니까 패전국인데도 불구하고 얘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지원을 통해서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 막았다라면 그걸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메가더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의 부흥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일본의 전범들을 꽤 처리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친구들이 지금 망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을 살려주기 시작을 했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지원을 엄청 대폭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중공이나 아니면은 소련이 내려오는 거. 그때 우린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중국 공산당인 거니까. 그렇게 했었던 기억들이 있어서 많이 좋아졌었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일본한테 많은 특허를 공짜로 풀어줄 정도로 굉장히 지극정성이었고 그 결과 됐고 운이 더 좋았다라면 6.25 전쟁이 나면서 거기에 대한 무기를 보급하는 무기 장사가 정말 돈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본이 담당하면서 컸던 것도 있죠. 근데 지금이 그 2차예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되고 있고 중국이 확장하는 걸 누군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걸 견제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일본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거고요. 그걸 알고 저는 굉장히 크게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워렌 버핏이 일본에서 추가적인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워렌 버핏은 일본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주식을 사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한 것도 추가 투자를 얘기한다라고 본다라면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현재 중국에 있는 여러 밸류 체인들을 지금 공급망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이익을 담당하는 게 인도하고 일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성장은 더디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 부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 연준의 빅컷이 이사님께서 일본 밀어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본과 미국은 항상 공조를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하고 미국은 통화 정책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굉장히 걸림돌이 그거예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얘는 올려야 되는 건데 이게 서로 빠르게 만날수록 안 좋은 거죠. 빠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겠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확 내리거나 아니면 일본이 너무 물가가 심해서 확 오르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엔캐리라는 게 청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부터 어려워지고 그 여파가 일본에도 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둘의 정책 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번에 사키바바란가 그 미스터 N이라고 불리는 분이 며칠 전에 이번 주였었어요. 경제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재무상 하셨었잖아요. 항상 공조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과 미국은 꼭 항상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달은 일본이 금리 상을 안 해요. 진짜 서로 티키타카해서 따로 해가지고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일본을 도와주기 위함이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서로 공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일본이 되게 어려움에 처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지난 7, 1월까지 해서 엔이 너무 약세였던 거예요. 달러당 160엔 넘어가서 그 당시에 보고서가 180엔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본이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오잖아요. 일본은 생각보다 수입이 많아요. 농산물부터 시작을 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오면 경제가 좋아서 금리 올리는 게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일본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얘네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50%가 넘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올리게 되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을 전부 다 이자로 지급해야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궁극적으로 지금 너무 엔화가 약세인 거를 일정 부분 돌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엔 약세를 배팅하는 애들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8월에 굉장히 시장이 힘들었었던 건 일본이 작정을 한 거예요. 당연히 미국에 묵인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본이 7월 30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래 그때 글로벌 컨센서스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올렸다라는 거죠. 올리고 미국의 어떤 경기 지표가 안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아마 일부러 우려를 한 게 아닌가,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딱 청산이 돼가지고 정말 작살이 났죠. 미국은 언제 그랬나요? 지금 신고가인데 우리는 안 올라오고 있지만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에 있는 N을 약세 배팅했던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청산을 당하거나 정말 거덜이 나서 사실은 이제는 지금 보면 모든 포지션에 N화 강세에 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이시바라는 총리 자체가 약간 매파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만히만 있어도 나는 원래 금리를 빨리 올리는 주의다 보니까 애들이 N 약세 베팅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N이 정상 수준에 와 있으면 이제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될 거니까 이제는 진짜 정상적인 물가를 가지고 정책을 펼 수 있는 거고 일본이 원하는 궁극적인 어떤 경기 회복의 목적은 뭐냐면 임금이 정상적으로 오르고 임금보다는 물가가 그보다는 좀 낮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금리를 올리고 요거를 하는 거를 되게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를 위해서 정책 공조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전에 일본의 정책이 잘 되려다 실패한 여러 가지 사례가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폭락을 시키고 그래서 일본이 와르르 무너질 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 금리가 옛날만큼 안 내려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미국이 일본을 밀어주는 것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금리가 그만큼 안 내려올 거니 생각보다 엔캐리 정산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면 이번엔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일본 경제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으로 이사님은 일본이 이득을 얻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 미국이 뭔가 나름대로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가장 미국과 친분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을 대리할 수 있는 국가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제가 몇 년 동안 봤지만 시종일관 친미였었어요. 그렇죠? 중국하고는 계속 이제 그 약간의 벽을 쌓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친미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뭐 트럼프랑 골프 치면서 굉장히 친미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었던 경향들이 있다라면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믿고 밀어줄 수 있는 상대가 충분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거를 일본이 아는지 최근에 어떤 반도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다 보니 TSMC도 지금 일본으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가는 것보다 일본 가는 게 낫거든요. 일단 반도체 소재도 굉장히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고 숙련공들도 되게 많고 또 일본 사람들이 되게 일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현상들은 지속되겠죠. 오늘 이사님 모시고요. 이사님의 폭넓은 경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